김의 그 천안문에 마오의 초상화가 걸린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이 주도한 개혁파가 문화 대혁명의 이 처절한 반성 끝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문화 대혁명을 매우 비판적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문화 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은 매우 잘못을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마오의 중국에 대한 공은 더 크다. 네. 마오가 없었으면 현대 중국은 없다. 라는 말을 덩샤오핑이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전의 정치 지도자를 깔아뭉개고 네. 마오는 잘못됐다. 마오의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 이후에 중국이 그런 길로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좀 의문이 들거든요. 신청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G2 국가이면서도 거대한 기술 대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면서 같은 체제를 하고 있는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과거에 갇혀서 계속 화석화되고 있는 것 같은. 도대체 중국과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서, 정치 시스템에서 무엇이 이들의 오늘을 갈랐을까? 그 역사의 그 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이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KBS 상하이 특파원을 역임한 송관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관리 직군 오래 하셔가지고 방송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떨립니다. 평생 방송 기자를 하셨으니까 떨리기는요. 네. 3프로 TV 종종 보세요? 주로 정치부 기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간혹 봅니다. 최근엔 그 탄핵 사태, 네.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네. 김누리 교수도 인터뷰하는 거 네, 봤고요. 네. 좋은 프로가 많더군요. 그 지난 대선 때는 참 3프로가 대단했었어요. 그때 저도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몇백만 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3프로를 그때도 그랬는데 중의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세 분의 프로페셔널이 만드는 프로인데 3% 관련 경제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내 재산도 3% 누릴 수 있고 지금 우리한테는 3% 경제 성장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잠재 성장률 3% 올린다 그러는데 저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지난 그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도 3%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도 하고 싶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가 이 부정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충돌의 문제, 동서간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이런 것도 3%씩 줄여가면은 굉장히 할 일이 많겠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저희가 마오쩌둥, 등소평, 김일성 이런 역사의 인물들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또 전공을 하셨고, 얼마 전에 새 내각 저희 장관들 임명할 때 비서실장이 실용주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흥묘 백묘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덩샤오핑이 직접 쓴 말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덩샤오핑이 한 얘기가 그렇게 알려졌는데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덩샤오핑은 흥묘 백묘라기보다는 자기의 고향이 쓰촨인데 쓰촨 광안이거든요. 광안에 이런 속담이 있다. 황색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그 혁명 시기에 류백승이라고 류보청이라고 이 장군이 국민당과 싸우면서 늘 하던 얘기라는 거예요. 국민당을 이기면 됐지. 왜 이렇게 그 이런저런 말들이 많냐. 이기는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1960년대 초에 사회주의권이 다 그랬습니다만 중국도 대약진이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농민들의 이 생산 의욕, 생산력을 높이자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막 등장합니다. 분전도호, 포산도호, 단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덩샤오핑이 방법이 어떠면 어떠냐. 농민들의 생산력만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그 국민당과 싸울 때 그 유백승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 황색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인용한 아니냐. 거군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문화혁명 가면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수정주의자로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마오쩌둥이 이 덩샤오핑이 말이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덩샤오핑은 제국주의든 네. 막시즘이든 다 괜찮다는 거냐?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흑묘, 백묘로 널리 알려진 거죠. 그래서 좀 네. 네. 어떻게 좀 덩샤오핑의 얘기로부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흑묘, 백묘는 마오쩌둥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죠. 네. 이번에 내신 책 이름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카리스마 개인 숭배예요. 네. 네. 일단 그러니까 카리스마 개인 숭배가 두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이제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쓰신 거죠. 두 나라의 초기 네.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죠. 왜 두 사람입니까? 물론 그 두 나라 사회주의 국가의 뭐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인데 왜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상징성이 더 다가온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일반적인 그 현대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의 시대 하면은 좀 어색하게 마이크를 들리거든요. 이렇게 좀 이쪽으로 네, 옮기시죠. 그렇죠. 네네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한 지도자가 지배한 시간도 길고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이렇게 얘기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현대 중국과 지금의 북한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 베이징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천안문. 네, 뭐 여행 간 거라 뭐 자세히 모릅니다. 천안문에 보시면 네,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에. 네. 그게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로가 6m, 가로가 4.5m, 그 다음에 1.5톤의 무게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마오쩌둥이 여전히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네, 순안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 평양 써 있고 가운데 김일성의 사진. 네, 초상화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현대 중국과 지금의 북한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지금의 중국과 북한에 이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피하고서는 현대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어져 나왔는지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천안문에 마오의 초상화가 걸린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67년 이후에 거의 김일성의 국가로 갔기 때문에 굴곡이 거의 없이 네, 개인 숭배 국가로 쭉 질주를 해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혈통승계가 돼서 지금의 북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굴곡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개혁파가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이 주도한 개혁파가 문화 대혁명의 이 처절한 반성 끝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문화 대혁명을 매우 비판적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덩샤오핑이 상당히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덩샤오핑이 그 1981년에 중국이 이전의 문화 대혁명 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역사 결의를 내놨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그 사상의 중심에
덩샤오핑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마오쩌둥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은 매우 잘못을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마오의 중국에 대한 공은 더 크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오가 없었으면 현대 중국은 없다. 라는 말을 덩샤오핑이 했거든요. 마오가 없었으면 지금의 중국 인민, 지금의 중국 공산당 아직도 암흑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천안문 앞에 마오의 초상화가 걸린 그런 배경, 이유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어떤 그 지도자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대단한 정치력이다. 만약에 거기서 이전의 정치 지도자를 깔아뭉개고 네. 마오는 잘못됐다. 마오의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 이후에 중국이 그런 길로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좀 의문이 들거든요. 매우 강한 어떤 권력 투쟁과 충돌. 기존의 질서를 크게 부인하지 않고 개혁 개방을 간다. 그렇죠. 아주 슬기롭게 정리를 해낸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마오는 분명히 잘못했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중국과 중국 인민을 위한 마오의 공적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마오의 정신을 되살린 거죠. 그래서 그게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시대로 보면 김일성과 마오가 나이 차이는 좀 나죠. 우리 저 감이 안 와요. 상당히 납니다. 한 마오는 30년 정도 나요. 1819년인데요. 1893년생이고요. 네. 김일성은 1912년생이죠. 생각보다는 한 20년 차이밖에 안 나요. 약 20년 정도 차이가 20년 나죠. 형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혁명을 하면서 네. 공산혁명을 하면서 마오가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이 김일성의 어떤 전반적인 걸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일성은 단독으로 어떤 하나의 당이나 하나의 군대를 직접적으로 운용한 어떤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게 중국 공산당과 다른 기타의 조선족과의 연합 부대거든요. 네. 그때는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한 게 1931년인데 조선공산당의 역사가 있긴 하죠. 박헌영 중심의 어떤 조선공산당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겼는데 1928년에 코민테른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이 해산 결정이 납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그 뒤에 일국 일당주의를 정합니다.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공산당. 당시는 우리는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해체 이후에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의 나라에 하나의 공산당이 있으면 조선 공산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정을 못 받고 28년에 해산 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다고 본 거죠. 아직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의 육사의 사장, 그러니까 한 60여 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장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대대장급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중국 공산당 홍군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놓고 장제스와 투쟁했던 마오쩌둥에 비해서는 그 휘하의 어떤 그 대대장급의 어떤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위상을 그냥 평면 비교하자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 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구축해 가면서 한 사람은 장제스와의 내전을 통해서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냈고 한 사람은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정말 말살 정책에 저항하다가 소련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일성 부대가. 거기서는 88 여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반도에 소련 군대와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김일성으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었던 거죠. 그때 평양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언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스탈린에 의해서 다음의 그 조선반도 북쪽, 한반도 북쪽의 정권이 세워진다면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소련의 이익에 맞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후원을 받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마오가 카리스마를 쌓으면서 이어져 온 그런 거. 그다음에 김일성은 좀 잃었던 거죠. 소련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소련의 외삽된 정권을 출범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주요한 정적인 박헌영 등을 처단하고 자기의 정권, 더군다나 어떤 주체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 막스레인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자기만의 국가 만들기가 한국전쟁 이후에 시도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50년대 말에 유일사상 체계에 이제 서막을 열었다고 할 정도로 권력의 토대를 다졌고요. 그 뒤에 60년대 들어서 유일사상 체계를 완성했다고 할 정도로 자기만의 국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 그 국가적 차원이나 인민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시작할 때는 정당성이라든지 또 중국으로부터의 그다음에 이제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그 첫 지도자라는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게 굉장히 미약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한 10년 동안 그 토대를 만든 거군요, 김일성이. 그렇죠. 그 한국 전쟁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카리스마 그리고 개인 숭배를 다지는 데는 매우 결정적인, 상당히 역설적이죠. 한국 전쟁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북한이 패배한 겁니다. 수많은 국민들 죽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청천강까지 압록강 북쪽까지 뺏겼을 정도로 네.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그 지원을 받아서 회복은 했지만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인민지원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합동사령부가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동 군사사령부가 꾸려지는데 김일성은 배제가 돼요. 펑더하이 이후에도 주요하게 이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전후에 휴전 후에 그 1950년 10월 이후죠.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고 나서 중국과 북한 간에 중공군이 들어왔으니까 너 비켜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니까 중국은 지원군이면 주역은 김일성이 맡고 총사령관이니까 부차적인 지위를 중국이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그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부사령도 아니고 밀려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죠. 카리스마 이상의 굉장히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일성은 그걸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당을 정비하고 주요한 정적지를 차례로 제거하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1952년 김일성이 이제 40세가 되는 때는 놀랍게도 전 그 북한에서 수령으로 불리는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다져지는 그런 계기를 잡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52년 후반부터 해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기반을 더 다지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카리스마 개인 숭배가 마오든 김일성이든 집권 초기에 강하게 특히 문화대혁명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문화대혁명 통해 뭐 굉장히 강한 중앙 집권을 이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숭배가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거기서 뭔가 달랐기 때문에 두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네. 상당히 두 카리스마 지도자가 매우 외형적으로는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이걸 네. 느끼실 테고요.
특히나 1945년 이후에 그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상당히 그 유교적인 관습이 많이 남아있던 어떤 정치 문화의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과 북한이 그렇게 크게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인물도 그렇지만은 정치 문화적인 토양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 굉장히 낙후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력도 매우 비슷하게 보일 그런 가능성이 크고 저도 그렇게 많이 봤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그 연구를 좀 해보기 전에는. 그런데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왜 이렇게 개인 숭배 타파에 목을 맸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개혁파만의 생각으로 그걸 돌파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김일성이라는 두 카리스마 지도자가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마오쩌둥은 일제가 패망한 1945년에 7차 장대회를 통해서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오 만세, 마오쩌둥 만세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동방홍이라는 마오 찬양가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오는 절제와 인내,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만세를 부르니까 나 금년에 52세야. 나한테 만세 부르지 마. 만세라는 게 만세까지 영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이제 그렇군요. 다른 만세로 변질이 네. 됐지만 사실은 만세라는 게 만세까지 살아요. 만세까지 그렇구나. 사세요 이런 네, 겁니다. 네, 근데 나 52세다. 네. 나한테 만세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당시만 해도 객관적인 어떤 그런 전력에서는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군사력에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서 어쨌든 장제스를 타이완으로 몰아냈잖아요. 네. 이게 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했는데 49년 초반에 그러니까 내전의 승리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마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만리장성을 넘는데 한 단계 넘었을 뿐이다.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도 해요. 이걸 결의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지도자에 대한 축수하지 마라.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리명, 학교명, 건물명 짓지 마라. 이걸 중국 공산당이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김일성하고 참 비교를 해볼까요?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김일성도 소련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뒤입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도자로 부상을 해요. 압도적으로. 그러면서 46년 초부터 소련이 의도한 건 김일성을 띄워줘야 하잖아요. 마오 카리스마에 비해서는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조선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언론을 동원해서 굉장히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그 개인 숭배, 이걸 배운 그 소련파가 중심이 돼서 김일성 개인 숭배 이거 필요하다 해서 장려를 해요. 그런 게 김일성 찬가가 46년에 나오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다음에 만경대 잘 아시죠? 김일성이 태어난 데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야말로 우상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만경대 옆에 혁명학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올라갑니다.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져요.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다 피해간 것들이에요. 그러네. 마오 대학교는 없네요. 그렇죠. 네, 마오 길도 없고. 그리고 네. 그 마오쩌둥 시대에는 건국이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천안문에 마오 동상을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도 세울랍니다. 그리고 마오의 고향인 그 후난성 창사 상탄현에 마오의 옛집을 정비하고 도로를 새로 내겠다고 보고가 올라와요. 마오가 다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이거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카리스마의 자세가 매우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 이 변덕이 생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달랐던 게 어떤 연유였을까? 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근데 마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처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집권 초기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한참 뭐랄까 독재 시스템이나 중앙 집권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네. 마오가 그렇게 뭔가 우상화를 배격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마오는 하지 마라 해도 마오에 대한 숭배가 넘쳐나는 때예요. 충분해. 인민들은 그냥 마오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고 집에는 초상화는 물론 신당에 모신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눌러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일성은 키워야 됐던 기반이 거예요.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키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그런 걸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자 붙은 찬가, 대학교 이런 걸 장려했어요. 그만큼 달랐는데 어쨌든 그 정치적인 상황은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마오가 저랬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는 패망했는데 중국의 본토는 마오의 나라도 아니고 장제스의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내전이 시작된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내전을 하는데 국민당과 싸우는데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신중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냐? 이건 아마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국가이기라는 게 뭔가 지금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소련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이념의 어떤 모국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회주의의 모국. 그리고 그동안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 데에는 소련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단독으로는 못했어요. 그리고 국공합작을 하는 데에도 소련의 지도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그 지시를 수용했던 거고 소련은 그만큼 중국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나라 비슷했던 거예요. 중국에도. 그런데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려는 그 즈음에 그 소련이 장제스의 중화민국하고 동맹조약을 맺어요. 그래요? 네. 왜요? 공산당인 마오를 안 밀어주고요? 이념이 아니었던 거죠. 소련이 보니까, 스탈린이 보니까 중국 본토의 향후 패자는 장제스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와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만주의 철도 부설권, 류순왕의 항구 조차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때 당시 장제스는 뭔가 사회주의나 시장 경제에 분명한 노선이 없었어요? 아니요, 장제스도 국공합작이 있었듯이 네. 공산당과 두 번의 합작을 해서 항일 투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가 편이었던 거죠. 군벌하고도 결탁을 그런데도 했고. 불구하고 그렇죠. 소련은 장제스를 밀어주기로. 아니 자유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장제스와 소련의 스탈린이 동맹조약을 맺었어요. 45년 8월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르는 역사. 예.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걸 항의하려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신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연속이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압박을 가했던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5년에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이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냉담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자료를 보내면 소련이 마오쩌둥 사상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어따 대고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이 세력 관계에서 보면
중국이나 마오쩌둥은 소련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오가 그렇게 자신의 개인 숭배를 억제하고 그야말로 소련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내전, 장제스와의 내전에서의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 처신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차지하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문화혁명이나 해서 뭐 마오가 했던 정책들은 대약진인가 있잖아요. 대약진. 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문화혁명인가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후세들 평가하기에는 다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죠. 특히 문혁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네. 인류의 뭐랄까 그렇게 굉장히 그 반동적인 자신들의 문화 역사를 부정하고 수천 년 된 민족이잖아요. 네. 그걸 뭐랄까 그 역사 자체를 완전히 절멸시킨 사당을 불태우고 책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카리스마가 네. 변덕이 심했던 거죠. 그리고 혁명 시기에는 생존하면은 그게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생존. 그런데 혁명의 시기를 지나서 개혁을 하거나 국가 건설을 하려면 혁명 시기에 이런 리더십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에도 천하를 평정하기는 쉽다. 아니 쉽지 않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기는 더 어렵다. 예, 따天下 不容易, 治天下 꽁不容易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뒤에 국가를 다스리고 건설하는 건 더 어려워. 물론 상징적인 건 하죠. 비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오가 그런 어떤 그 엄청난 전략 전술에 기반해서 중국을 구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건설 시기로 들어가니까 경제 건설 정책이 중심이잖아요.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마오는 이 막시즘의 어떤 기본 원리를 믿고 우리가 가면 된다. 속도를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던 저월라이와 그 덩샤오핑 등 이 당권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투자할 어떤 그런 그 재력이 모자라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게 53년 초인데 그걸 모진 대 반모진. 이게 모진이라는 게 무모한 돌진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마오는 이걸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저돌적인 어떤 그런 약진으로. 이 당권파는 좀 부정적으로 쓴 거죠. 너무 빨리 가서는 안 된다. 천천히 가자. 그게 이제 경제 정책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오가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딴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카리스마가 이전에는 자기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고 이랬는데 네. 경제 정책에서는 딴소리를 하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는 나를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나? 나를 도장만 찍으려는 허수아비라 역할만 하라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 좀 그 상황이 어려웠고 특히나 소련이 있잖아요. 당시는 국가 건설 그 설계 자체를 중국이 하지 못했어요.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5개년 계획 이런 걸 짰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한 그 투자와 재정 부분을 소련의 제공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소련도 너무 빠르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당권파의 손을 들어주니까 마오가 참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 뒤에 헝가리 사태 이후에 다시 그 반모진파를 비판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진 게 대약진입니다. 그게.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 숭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네.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도 발전시켜보고 한번 돌파해보자. 그렇게 해서 소장파들의 속도 조절론을 뚫고 나간 게 대약진이군요. 그렇죠. 대약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진이라고 하면 약진한다. 좀 약진했네. 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네. 대약진. 그러니까 이전에
모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이걸 대약진 운동으로 만든 거죠. 표를 내건 거죠. 할 수 있다. 빨리 가자. 뭐 해요? 뭐 구체적으로 뭘 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처럼 뭘 해야 증산을 통해서 네. 토지는 진실하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경제를 하면 인민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면 힘을 낼 수 있고 각자 집에서 할 필요 없어. 다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집에 있는 철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와서 우리 재련 운동을 하자. 당시에는 보니까 강철을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가지고 국가 간에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마오가 57년 말에 소련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강철 생산량을 비교를 하면서 소련이 미국을 1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강철입니다. 강철의 생산량.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약진 운동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나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그래서 역사가 마음만 앞서갔군요. 굴곡을 이제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경제 운용 법칙의 기본적으로는 계획 경제,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투입해서 운용하는 그 경제 운용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그게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면서 마오가 잠깐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오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그 스탈린도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어. 스탈린도 실수를 한 거야. 그건 그렇지만 스탈린을 버려서는 안 되지. 라는 이제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이게 마오의 인식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들여다볼 구석이 많은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마오는. 그래서 대약진 실패 이후에 자기의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가축, 토지, 땅이 메말랐다. 이건 정책의 잘못이고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때 대약진 기간 실패하는 기간 한 3년 동안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오가 굉장한 그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마오연보 같은 걸 보면 마오가 나 고기 안 먹겠다. 나에게 고기 주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외환 사는 데 쓰라. 이런 그 얘기를 한 것도 나와요. 그만큼 마오도 처절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신경제 정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정원라이와 덩샤오핑과 류샤오치가 주도하는 신경제 정책. 신경제 정책은 이후에도 그 사회주권에서 많이 나오지만 계획 경제를 하면서 어떻게 가면 이 그 물질적인 자극을 통해서 생산을 좀 높여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져갈 건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60년대 초반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내요. 그런데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마오가 자기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또 완전히 뒷방 늙은이로 취급을 하네? 이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거기에 린비아오, 이전에는 이제 우리 인표라고 많이 배웠죠? 네. 이 개인 숭배를 무장하는 인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표가 마오쩌둥 당신의 정책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정책을 잘못 이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다가오는 겁니다.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부지만은 이 힘들었던 마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확 열어주는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발언을 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펑더바이를 숙청을 하면서 린비아오가 국방부장에 임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마오 숭배 사상을 확 퍼뜨립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오 천재론. 마오쩌둥은 중국에서는 몇천 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도 몇 백 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천재다. 근데 마오의 한마디는 우리의 만마디다. 마오는 위대한 조타수, 선생, 총사령관, 지도자, 이게 4개 위대함을 가진 인물이다. 막 이런
개인 숭배 사상을 쫙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거기에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당권파는 당신의 정책은 실패했어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길로 달려가니까 거기에 다가온 개인 숭배주의자들의 손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린베아오가 있었고 그 뒤에 이후에 4인방으로 발전하는 마오의 부인인 장칭과 그 다음에 장춘차오, 왕홍원, 야오니엔, 그 해서 파관 비판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써서 어쨌든 문화형 대혁명의 도화선을 만들어냈다는 그 저자가 야오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마오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정리돼가는 듯한 어떤 분위기에 다시 수정주의, 그 다음에 계급 그 투쟁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마오가 그 정책을 이끌어가던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이어진 게 문화 대혁명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개인 숭배의 관점에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문화 대혁명이 그런 개인 숭배로 인해서 폭발한 대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뭐랄까 대약진에서 한번 패착을 둔 마오가 자기를 굉장히 띄워주는 세력과 만나니까 신흥 개혁 세력, 덩샤오핑 등은 신흥 개혁 세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는 그냥 거기에 그 힘에 떠밀려서 또 다른 어떤 문화 대혁명처럼 또 다른 패착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그 지도자들 또 압도적인 카리스마였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쭉 그 들여다 보면 저는 이 개인 숭배가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개인 숭배를 이용해야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는 거예요. 근데 마오는 여기에 푹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개인 숭배에 푹 빠지고 네. 오히려 조장을 하고 북한을 개인 숭배 국가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시작은 소련이 지원한 김일성 영웅 만들기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막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주체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오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견지했지만 1952년 이후에 김일성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수나 어떤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비판하는 세력들은 절대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처단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박헌영 케이스인 거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마오와 소련이 죽이지는 말라라고 계속 정식 그 의견을 전달했었어요. 근데 그 숙청이 된 게 1952년 12월 이후인데 박헌영이 처형이 된 건 1956년 여름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음에도 결국은 박헌영을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아예 싹을 자른 거죠. 그 뒤에 1956년 그 8월 종파 사건, 그러니까 김일성의 최대의 도전이었다고 하는 8월 종파 사건의 관련자들, 그 사람들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고요. 다음에 1967년에 갑산파. 갑산파는 사실 그 김일성이 카리스마를 다지고 이 국내 한반도에 상당히 이름을 알린 게 1937년 6월 4일에 보천보 전투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천보 네, 전투. 네. 일본의 이제 그 경찰 부대를 공격을 한 건데 그게 피해는 쌍방간에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동아일보가 국내에 호외를 2번 발행하고 그다음에 4번에 걸쳐서 보도를 함으로써 김일성의 이름자가 알려졌거든요. 그 시기에 박금철 등 갑산파가 국내에서 호응을 해서 같이 연합전선을 펼친 거더라고요. 그만큼 갑산파는 김일성의 평생 동지였어요. 그리고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역사에 보면 숙청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엄청난 그 숙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종파 사건의 관련자들도 처음에는 반종파주의자로 몰다가 다음에는 반혁명분자로 몰아서 이제 숙청을 하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박금철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으로서는 처음부터 같이 했던 혁명 동지고 엄청난 충성파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 이제 나의 어떤 개인 숭배 국가, 김일성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 나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에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산파의 박금철마저 1967년에 숙청이 되고 그게 북한 역사에서 어떤 이 분수령이다라고 표현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한과 중국의 운명을 가는 그 국가 발전의 운명을 가는 개인 숭배,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북한은 결국 세습 국가로 돼서 저렇게 갇혀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세습하려면 내 아들을 지도자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카리스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숭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숭배도 세습됐잖아요. 중국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후계자를 만들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개혁 개방을 이루어가면서 국가를 발전시킨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1978년, 그다음에 북한의 혈통 승계가 이루어진 1980년, 이 1980년 전후잖아요. 아, 그때가 정말 이 시기가 북한과 북한과 같은 거군요. 중국의 역사적인 행보, 역사적인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개인 숭배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졌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국가 발전 전략이 그렇게 개인 숭배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국제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나 중국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개혁 개방을 하려고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해도 문화 대혁명 때 우리가 처절하게 겪었던 그 개인 숭배 때문에 그 사인방의 전횡 때문에 겪었던 그런 비민주적인 상황을 타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개인 숭배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그래서 그것의 제도화에 그렇게 힘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내 정치 생활의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공산당 내에. 거기에 49년도에 한번 정립했던 당 지도자에 대한 축수 금지, 선물 금지, 그다음에 당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리, 뭐 학교명, 건물명 이거 다시 못한다 강조를 하고 어떠한 형태의 개인 숭배도 금지한다. 이걸 넣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당시만 해도 헌법보다 당헌이 더 중요했거든요. 당헌에 개인 숭배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제도화를 이룬 거죠. 그리고 헌법에도 어떤 집단이건 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헌법에 국무위원급 이상은 어떤 그 숭배적인 분위기 조성되는 걸 깨기 위해서 2번 이상의 연임은 금지한다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임기가 없었던 거예요. 당의 어떤 그 직위를 맡든 정부의 직위를 맡든 임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임기 없습니다. 그 밑에 어떤 그 부총리, 총리 임기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꿀 뿐이지.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임기제를 명문화하면서 대신 그 혁명 원로들을 물러나게 하면서 예우를 많이 해요. 달래기도 하면서 그걸 만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개인 숭배 금지를 위해서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이현진 금지 조항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걸 2018년 시진핑 2기에 들어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오의 리더십이 있을 거고 등샤오핑의 리더십이 있고 이제 시진핑의 리더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카리스마나 개인 승배를 최소화하면서 개혁 개방을 했던 그게 어느 순간 시진핑 주석까지 와서는 오히려 그 리더십이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물론 뭐 상당히 카리스마나 개인 숭배가 강화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등샤오핑과 시진핑을 수평 비교하시면 그 리더십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네. 마오쩌둥의 리더십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3년임 했잖아요, 지금. 네. 4연임, 5연임 가능하거든요. 종신 집권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진핑 초기에 이제 중국은 정상국가에 갈 정상 대국 외교를 하겠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국제적인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표준 절차를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 그게 지금 깨지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개혁 개방이라는 게 중국에는 상징적이잖아요. 단순히 개혁 개방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개인 숭배를 금지하고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을 조성할 그런 제도를 혁파하자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 때 와서 이게 깨진 거잖아요. 매우 상당한 도전이죠. 중국 내 지식인들의 어떤 그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그 중요한 사항인데 다만 최근에도 중국 내에서 군부의 움직임, 다음에 반 시진핑 세력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게 이러이러하다 중화권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보도되고 있긴 한데 과연 시진핑 주석의 지금의 어떤 집권 이 체제가 그만큼 불안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이전에 이연임 초과 금지를 하면서 깨면서 다시 그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됐을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핵심은 대외적인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죠. 그걸 명분으로. 그렇죠. 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1세기의 주적은 미국과 중국이다. 이걸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미 간의 어떤 대결 국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국면을 거치기는 할 겁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어떤 그런 권력의 문제를 대외적인 어떤 그런 그 안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어떤 그 틀,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전에 정립됐던 어떤 그 반개인 숭배의 원칙들, 네.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걸 어떻게 보완하면서 갈 것인가. 상당히 시진핑 그 체제에 상당히 그 위험가도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죠. 1시간 제가 금방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네. 자, 국가의 운명을 바꾼. 자, G2국가 중국과 똑같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 무엇이 운명을 갈랐을까? 그 카리스마 개인 숭배에서 그 답을 찾은 성관수 전 KBS 상하이 특파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